자, 이제 교재 135페이지죠. 그죠? 135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치소의 의의가 나와요. 일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취소는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죠. 그래서 박스에 뭐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효는 그냥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데, 취소는 주장해야지만 뭐로요? 무효로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뒤에서 배울 거죠. 그 다음 적용 사례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뭐가 나오죠? 무효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적용 사례에서 모르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취소는 총 4가지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와 착오와 사기와 강박, 총 4가지 사유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령의 무효가 나와요. 첫째, 무효의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뭐죠?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다.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뭐죠? 상대적 무효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오해 표시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칙과 예외를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바꾸시면 안 되죠. 2번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나오는데,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뭐예요? 당연 무효고,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게 재판상 무효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재판상 무효의 예가 상법의 예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시험 보면은 재판상 무효는 단 한 개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효고요. 재판상 주장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말 그대로 뭐죠? 전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일부 무효고, 뒤에서 나올 거고요. 4번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죠? 유동적 무효가 나와요. 자, 일단 의의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확정적 무효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예요. 물론 원칙이 확정적 무효고 유동적 무효는 예외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유동적 무효가 아주 중요한데, 교재 보시다시피 판례 해가지고 쫙 나오죠? 또 한 장을 넘겨보니까 우와, 또 판례가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거 어디까지 나옵니까? 140페이지까지.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 그죠?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제가 지금 이 판례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정리해 드린 거를 확실하게 뭐예요? 숙지하시고 나서 판례들을 어떻게 해요?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셔도 충분히 뭐죠?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은근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판례를 다 읽지는 마시고 한번 정리해 보자고, 그죠?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판례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판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외워봤자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자. 자,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자,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유동적 무효가 얘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2가지만 생각해 볼 건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무효죠. 다만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요. 이건 우리가 아까 한 거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할 것은 두 번째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뭐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거래할 때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게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고요? 아니,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나요? 매매 대금도 얼마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허가부터 받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토지 거래 허가지 구역이라도 일단 매매 계약부터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뭘 받아요?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었으니까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이제 뭐로 바뀌겠어요? 유효로 바뀔 테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자, 이제 정리해 보는데 일단 우리가 항상 정리할 때는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평면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원칙과 예외가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문제 풀 때 헷갈리고 그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할 때는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원칙입니다. 첫째 원칙 무효입니다. 얘도 무효다. 다시 말하면 얘가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무효와 다르지만 일단 무효라는 점은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얘도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판례 한 5개짜리. 자,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고 여기서 지문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적어 놓으니까 뭔가 새롭고 특색이 있는 것 같지만 어차피 모든 무효가 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무효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무효와 뭐가 다르냐?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하다고요? 유효해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약법 시간에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 계약이라는 거죠. 그죠? 별개 계약이죠. 법적으로 동의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계약서 매매 계약서 안에 계약금이 들어가니까 요 계약금을 매매 계약이 일부러 오해하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명백히 뭐예요?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요. 매매 계약이 무효란 얘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계약금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중도금 원칙적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줬다면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따라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약간 좀 뭐 불법 아닌 거 비슷하게 지는데 일단 주기 전까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줬다면 준 것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급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해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아직 허가를 안 받았지만 뭘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할게. 다른 예를 들게요. 제가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영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 서비스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무상으로 썬텐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유리에다가 썬팅 해주기로 뭐죠?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동차를 바꿔보니까 그 자동차 유리에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채무 불이행이라고 자동차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매매 계약 해지하고 자동차 재가져가고 나가 내가 준 매매 대금 내놔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동차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 썬팅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인 거죠. 따라서 썬팅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썬팅 안 해주면 그냥 타고 다녀야 되네? 그건 아니죠. 해주기로 했으니까 계속 전화해가지고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해주지 않아서 제가 제 돈으로 했다면 그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는요, 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를 해요. 무슨 채무를 이해한다고요? 부수적 채무. 따라서 일방이 안 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니까요. 다만 그 협력을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협력 안 하는 바람에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왜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요 일방이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쪽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쌍방 모두가 거부한다면 허가받을 일이 없는 거고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적 무효겠죠. 그죠?
따라서 누가 거부하고 있어야지 유동적 무효? 한쪽에서만 거부하고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뭐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이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수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인데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죠? 그죠? 무효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은 이것도 어느 정도 다른 무효와 달리 무엇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죠. 뭐 강행 법규를 위반했다, 반사회적이다,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별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타예요. 첫째, 지정해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정해제가 되면 우리 판례는 지정해제되는 순간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뒤바뀐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하고 토지를 함께 거래했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는 얘기지 건물 거래할 때 허가받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액면 그대로 하면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토지 거래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좀 이따 다시 나와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뭐까지 무효? 건물 거래까지 무효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는 뭐였어요? 유효했는데 어디서 하게 되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하면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필요한 것만 쭉 정리해 드린 거겠죠. 근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양을 어떻게 해요? 되게 어떻게 해요? 줄여서 정리한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약을 했을 때는. 그죠? 다시 말하면 대충 기억하시면 이게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문제를 뭐 하지 못해요?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을 많이 줄인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오늘 나는 이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가 계약법 가게 되면 이해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최소한 10번 이상은 반복적으로 적을 내용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41페이지 오시면 문제가 나와요. 일단 풀기 전에 답이 잘못됐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답이 잘못됐고요. 오타가 있어요.
볼게요. 갑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과 을은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요거죠. 요거죠. 그죠? 맞네요. 2번.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거죠.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죠. 따라 니은번은 뭐예요? X예요. 근데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이제 없다를 치려다가 이때를 잘못 친 것 같고. 근데 오타니까 그냥 우리는 답을 수정하자고. 교재를 수정하지 말고. 니은번은 뭐라고요? X예요. 설명은 잘 돼 있어요.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죠. 요거죠.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예요.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X죠. 1번.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거죠. 요거 그죠? 유동적 무효도 뭐예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행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든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 리을에서 답이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3번. 그래서 답을 1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요?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설을 보니까 이게 오타가 있어서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뭘 바꾸자고요? 정답을 문제 바꾸지 말고 그죠? 정답을. 답을 몇 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 뭐죠? 3번입니다. 3번.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너무 판례 같은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무효해가지고 137조가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무효라도 했을까 이렇게 가정을 했더니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해서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법조문만 신경 쓰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요건,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큰 의미 없고 2번 가상적 의사의 존재해가지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이죠. 그죠? 근데 판례가 나오는데 요 판례의 경우에는 읽어봐야 돼요. 요 판례는 뭐냐면 요거 판례. 요 판례거든요. 요 판례인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고 요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뭔지 아시겠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한 거죠.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뭐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다시 한 번이 뭐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까지 나볼게요. 그러면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판례가 보면은 이놈들이 아주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재판 같은 거 받아보시면 판결문 받아보면 내가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거 그지같이.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뭐 할 수 없어요?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는 판례라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더 이상 안 읽어볼 건데, 그래서 이거를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가 있구나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완전히 뭐죠? 오산이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뭐가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뭐 하지도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또 삐딱선 하면 안 돼요. 그죠? 효과.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끝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무효행의 전환이 나와요. 전환. 자, 무효행의 전환 지우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다 적었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우기가 좀 무서운데. 자, 무효행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경우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였던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면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인데 이거는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다는 점은 비슷하긴 하지만 뭐로 바뀌어서요?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어서 유효로 뒤바뀌는 것이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인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죠?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3번 무효행위 전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1번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불요식 전환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2번 무효인 불요식행위 요식행위 전환은 인정하기 어렵다. 3번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읽어보면은 막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막 헷갈리거든요. 그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원칙입니다. 원칙. 무효인 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무런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게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면 불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예외라는 말은 원래는 안 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 말이고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예외들이 몇 가지가 허용이 돼요. 세 번째, 불가능.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적어놔도 막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뒷대가리만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뭐예요? 원칙이다.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럼 헷갈릴 것도 없어. 자, 무효행위가 전환되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라고요? 불요식행위로. 뭐로 바뀌지는 못해요? 요식행위로 바뀌지는 못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요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죠? 예외적인 거. 요 예외적인 것이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 오른쪽에 그 끝에 그 짧은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적어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적어놓고 일단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식으로 입적시키면 무효예요. 이게 또 물론 뭐죠? 요식행위죠. 다만 이것이 뭐로서 유효하냐면 양자로서는 유효해요. 양자로서는 이번 주에 제가 TV보다 놀랐어요. 그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양부모를 고소했대요. 아이가 양부모를.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아이고 또 이 인간들이 또 애를 때리고 또 학대하고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엽기적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양부모가 이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호적에 올릴 때는 뭐라고 올려요? 친자식을 올리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자를 뭐로 올린 거예요? 친자 올린 거죠. 10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냐면 생모가 나타나는 거야. 생모가 나타나가지고 양부모한테 애 돌려달라고 방방 뜨는 거예요. 방방 뜨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모가 아이를 꼬드긴 거야. 지금 아이는 뭐예요? 자기 양부모를 진짜 엄마 아빠를 알고 살았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상한 아줌마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엄마다 이러는 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엄마가 뭐라냐면 그래가지고 아이를 꼬드겨가지고 요 양부모를 고소를 시킨 거예요, 이 아이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범죄예요. 공문서 부실기재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친자를 입적할 때 출생신고할 때 뭘 만들어요? 공적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로 작성한 거예요? 허위로 작성한 거니까 공문서 부실기재죄로 뭐죠?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양부모를 뭐죠? 공문서 부실기재죄로 뭐죠?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어차피 유죄장이죠. 유죄니까 벌금 50만 원에 그다음에 선고유예 처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처벌을 안 받게 됐고요. 그러면 그 생모가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생모가 그 아이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는 무효고 요거는 뭐 처벌받든 뭘 할 수 있어라도 얘는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모가 방금을 뜨고 뭐죠? 고소하고 나발치더라도 그 아이는 이미 뭐죠? 데려갈 수가 없는 상태다. 이게 여기 결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왜요? 친자식은 아니지만 양자로서는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죠. 누가 불쌍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 나오는데 저도 솔직히 입양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그 입양 기간에 반드시 생모가 돌아온대요. 와가지고는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막 방방 뜨는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상이 어려가지고 아이를 먼저 입양 보내지만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제 계속 어떻게 그 죄의식이 있잖아요. 내 아이를 먼저 버렸다라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되면 내 아이 돌려달라고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입양하신 분들의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공개하면 뭐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고. 둘 다 뭐예요? 요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의 출생자예요.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를 입시키세요. 이게 누구예요? 혼인의 출생자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첩의 자식. 세컨드 자식을 말합니다. 그죠? 혼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병이라는 외간 여자를 만나서 A를 낳았어요. 이게 첩의 자식이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올리냐면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난 자식으로 호적에다 어떻게 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결코 갑을 사이의 자식은 아닌 거예요. 다만 이것이 뭐로서는요?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해요. 지금 갑이 왜 이딴 짓을 한 거죠? 지 자식이니까. 따라서 나중에 요 갑이 A를 뭐예요? 인지한 거니까 부자 관계는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갑이 돌아가시면 A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인지한 것으로는 유효합니다.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냐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 딴 생각해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 2인 이상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하면 그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그죠? 큰 산 서재 앉아가지고 재벌 회장님께지 그래서 뭘 만들어요? 유언장을 만들죠. 김 변호사 불러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을 뭘로 해요? 비밀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밀 증서한 유언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김 변호사가 가족들 불러놓고 자 유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유언장을 읽는데 내용이 내 재산 중 개똥에게 50억을 준다라고 유언장이 되어 있는데 증인이 개똥이면 그 유언장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이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항상 무효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 그 유언장을 워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작성했다면 비밀 증서한 유언으로서는 무효지만 뭐로 뒤바뀌었으면요?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 뒤바뀌어서는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필 증서한 유언은 뭐가요?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근데 다 세 가지인데 근데 이거를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보시다시피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이 긍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6가지가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죠.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이 뭐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유언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전환을 인정한다는 말은 결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고요.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뭘 인정해요? 전환을 인정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는데 이 무효행위의 추인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